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성 간의 결혼이든 동성 간의 결혼이든 다 축복받아야 한다고. 임신 중단수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만 제재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해 저와 함께 오늘 주제는 성고문 피해자 더불어시민당 비례 3번 권인숙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성페미니즘 가족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성페미니즘 가족은 오늘 얘기의 아주 일부입니다. 제가 오늘 권인숙 교수 얘기는 사실 꼭 놓치면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VON 많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면 저희와 좀 더 가깝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VON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한국에서는 나눠지지 않을까? 이게 좀 과도한 자신감인가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VON이라는 것은 Voice of the MPK, New Paradigm of Korea,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싱크탱크, 사단법인, VON. 저는 앞으로도 이 VON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처음 오늘 오프닝의 음악 소리가 좀 여러분 익숙하신 분도 많고 처음인 분도 많을 텐데요. 김지아 시인의 시입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너의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의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 여러분, 이 김지아 시인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사파 정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너무나 싫어합니다. 심지어 헌법에 들어있는 자유민주조차도 지우고 싶어 합니다. 헌법에서 지우는 것을 실패하고 나서 교과서에서는 아예 거의 지웠습니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유가 삭제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권인숙 교수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권인숙이란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를 좀 말했지만 위안부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 다뤄볼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다뤘는데 오늘은 권인숙이라는 이 인물을 좀 특별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권인숙 교수는 세 가지 테마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1986년에 있었던 성고문 사건, 성고문 사건과 그 사건을 그 사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발전을 갖고 오고 또 여성 인권 문제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을 갖고 오고 그리고 1987년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적법 절차 조항을 넣을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조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이분이 199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여성 학자로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리고 2000년대에 대학 교수로서 열심히 그 여성학자 활동을 해온 것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 권인숙 교수 워낙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한반도 그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한변에서 권인숙 교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성명서를 냈거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사실은 국책연구원인데 여기에 3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조항을 지키지 않고 전격적으로 지금 공천을 받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급하게 어떻게 보면 그 이 정권이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급하게 지금 불러낸 인물입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 즈음에 권인숙 교수를 불러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실 지금 진보 뭐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갖게 된 운동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인숙 사건을 조명하면서는 사실 조영래라는 그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영래 변호사를 반드시 조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분은 1990년 너무나 빨리 세상을 폐암으로 떠났죠. 1947년생입니다. 지금 살아 계셔도 한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상당히 천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운동권으로 쫓겨다니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아주 뛰어난 엘리트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합격되고 나서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거의 계속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그런 이력으로 유명하고요. 전태일 사건을 조명했고 전태일 평전을 쓴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 또 조명을 하고 싶은 인물은 이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게 추억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분의 나이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표시를 했던 것은 지금 1980년대에 활동을 했다는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됐는데 그분들이 마치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서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가 평가한 것은 이런 건데요. 참 따뜻한 사람이고 엘리트면서 엘리트 의식이 별로 없던 사람이고 생명 있던 것을 사랑한 사람이고 작고 힘이 없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동정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좌파적 성향이 전혀 없던 사람이고 또 이념적으로는 반미와 거리가 멀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내다보고 있으며 당시 운동권 진영이 반대했던 서울올림픽도 민족의 쾌거라고 봤던 사람이고 공산주의의 위기라는 신문 칼럼을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천정배 의원은 장점으로 균형 감각을 꼽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조영래 변호사를 빼고는 민주화 운동을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거든요. 그분이 이 권인숙 교수 그 당시 학생이었죠. 서울대 의류학과 학생이었고 실제로 그 권인숙 씨 사건이 여러 가지로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그 좋은 집안의 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당시는 그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이렇게 구속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분을 세탁해서 위장 취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런 그 조직 사건들과 연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다 했는데 구속됐는데 한번 제가 그 변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를. 신문에서 이 전대미문의 성고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는 당국의 집중적인 보도 통제 때문에 권양의 주장 내용조차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을 때 검찰이 그 실제 수사 결론과는 상반되는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것을 하고
공안 당국이 권양에 대해 온갖 욕을 퍼부었을 때 그때마다 권양의 진실은 그것을 끝내 은폐하려는 강대한 권력의 힘 앞에 부딪혀 차단되고 좌절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진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둥대는 권력의 모습에 의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승리의 길로 전진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문장이 너무나 긴 한 문장이죠. 조영래 변호사의 변론문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선고문을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고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89년에 입학했는데 이 사건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뭐 정말로 거의 강간에 가까운 그런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 심각한 팩트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찰 선고문을 했다고 이제 그 알려진 경찰은 문기동이라는 경장이었죠. 그분도 자신이 그렇게 심한 뭐 폭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자기는 좋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도 억울함을 표했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성적인 상당한 추행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이 되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문기동 경장이 징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 2년에 걸쳤던 이 과정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파문을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한국에 요즘에 미투 사건 같은 게 많아서 이게 좀 쉬운 얘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때만 해도 1986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개명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대단한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여성들이 한국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는 좀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 처음으로 글을 쓴 것이 그 여성 문학에 대한 거였거든요. 제가 샘이 깊은 물에 1994년 1월에 처음으로 기고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이 그 여성에 대한 그 좀 비하라는 의미로 여류 작가, 뭐 여류 시인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이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알고 보면 시작이 페미니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한 또는 뭐 권리를 신장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20년, 30년 전에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집은 다 딸만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권인숙 선배죠. 권인숙 교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발전을 갖고 온 것, 그건 정말 인정을 해야 된다. 특히 이 1980년대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정신이 너무나 빛이 났던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일본에서도 사르트르가 빵처럼 팔렸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에 정말 시집이 빵처럼 팔렸어요. 정말 불꽃 같은 그 정신들의 부딪힘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지만 정말 이 사회의 어떤 질적인 고양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하고 정작 요즘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대의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농공 행상의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 보상도 없이 죽어간 사람 또는 고문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1948년에 그 좋은 헌법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그 헌법들이 다 살아서 생명력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은 긴 노력과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권인숙 교수의 이 선고문 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조영래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조갑재 대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조갑재 대표님도 사실은 진보 인사에 속했어요. 이분 1945년생이고 조영래 변호사랑 뭐 같은 연배인데, 조갑재 대표도 제가 1980년대 그 월간조선 19년사를 다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진보 인사였어요. 이분이 쓴 글들이 그 당시는 일반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못하는 그 월간지 저널리즘의 거의 정수를 보여줬거든요. 뭐 마약 문제도 다뤘고, 뭐 미국 그 CIA, 한국 내 CIA 문제도 다뤘고, 특별히 이분이 했던 작업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 사형수의 인권 문제, 사형수 오희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런 책들이에요. 전 그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사형수 오희용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저는 조갑재 대표의 1980년대 글들을 보면서 이분도 정말로 1980년대가 전성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정신이 빛나고 아주 미난한, 아주 탁월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이분들 사실은 80년대 학번이 아니죠. 이분들은 전부.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고 싶은 분은 유근일 주필. 이분은 연배가 더 빨라요. 근데 이분은 그 뭐 80년 386 세대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에 아주 뭐 굉장한 상징적인 인물이죠. 유근일 주필은 제가 길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책을 저술할 때 제가 라이터로 집필을 한 적도 있어요.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책을 제가 집필을 했었는데, 그 유근일 주필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기에, 이승만 대통령 말기에 이분이 감옥에 한 6년 정도 계셨거든요. 감옥을 여러 번 가셨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감옥에 있을 때, 그때 20대 청년인데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남들이 보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남들이 아무도 없을 때 독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초등학생이 대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생이 되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정신이 차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20대 초에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이분은 좌경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나중에 70년대도 민청학년 사건이라 이런 걸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죠. 저는 김지아 시인도 그렇고 유근일 주필, 조갑재 대표는 80년대에 이런 민한 그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자였지만, 그 90년대는 본격적인 인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종류의 일에 집중을 하셨죠. 그리고 김지아 시인도 이분들과 연배가 좀 비슷한데, 김지아 시인도 정말 특별해요. 그 이분과 조영래 변호사의 대화를 들어보면 약간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선문답? 저희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김지아 시인과 조영래 변호사가 나눈 내용이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어서 들고 왔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 대화를 그냥 저희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형 참 대단하오. 훌륭해. 그랬더니 안 듣겠습니다. 어찌 일을 해 나갔는지 좀 말해 주시오. 모르십시오.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권인숙 사건을 다루면서 이 조영래 변호사님을 조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 정신이 불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적어도 1990년대부터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